저희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를 위해서 5가지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환경 생태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반부패 투명사회와 수도형 참여민주주의 이 과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 투쟁 동원을 넘어서 제2의 농지개혁에 주문하는 강력한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자. 그리고 바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했던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100세 인생 시대에 이 시민운동에는 정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에 일주체를 나서서 아까 윤재철 박사님께서도 노래하고 있는 데 운동을 해나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유와 평등이 때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같이 갑니다.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이 가장 평등하고 가장 평등한 나라들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유 없는 평등도 실패했고 평등 없는 자유도 실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1등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사회민주주의 1등 국가들입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들, 복지국가들이 부유하고 평등하다. 국가별 비교를 해볼 때 그 중에서도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와 평등에서 다 최고 점수를 얻고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지난 100여 년 20세기에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평등의 큰, 자유와 평등의 큰 진전을 이뤘고 최근 몇십 년 평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흐름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 프리덤 하우스 자유민주 지수에 보면은 100점 만점 핀란드, 99점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등등 이 나라들이 또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높고 또 개방된 시장 경제로서 부패 지수가 가장 낮고 사회적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옛날 전화번호도 비슷하죠. 이게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텍스 캘린더입니다. 매년 텍스 캘린더 가가지고 알파벳으로 이름이 나오고 옆에 주소가 있고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이 공개됩니다. 노르웨이는 인터넷으로 다 소득을 검색을 결코 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부패 통계가 되는 나라들이 사회적 신뢰가 가장 높다. 이 글은 옥스퍼드 헤드버그 소셜 앤 리서치에 제가 올린 겁니다. 지속 가능한 효율성, 발전의 추구, 이것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 단기적 경제적 효율성은 장기적 효율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등등의 문제. 또 복지에서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노동 개발, 가구단위의 선별적 복지가 단기적으로 효율적이면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평화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말을 꼭 필요가 없고요. 저 젊었을 때 혁명으로 한꺼번에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수 있을 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참 무모한 투쟁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혁명보다 개혁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자유와 평등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 색깔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이 노란색 유럽과 호주 등이 가장 평등한 소득 분배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이 가장 불평등합니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하는 나라들이 더 평등하죠. 또 이 부의 불평등을 보더라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이 가장 극심한 부의 집중을 보이고 있고 유럽이 가장 낮은 부의 집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런 거냐? 아니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프랑스를 예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1819세기 다 가도록 부의 불평등이 전혀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이게 크게 완화가 된 것은 1910년부터 1980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과 복지 자본주의 발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의 이 봉사주의 압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웰스 디스트리뷰 부의 평등을 보면 더더욱 상위 10%의 부가 80%가 넘다가 50% 수준으로까지 내려오니까 최근에 중위 40%가 올라갔죠. 상위 10% 소득 점유율 추이를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인도,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입니다. 유럽이 가장 만만한 상품.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스티케트는 소셜 스테이트, 사회적 국가라고 쓰면 일반적으로 복지 자본주의, 이 복지 국가의 별칭이죠. 복지 국가랑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놀랐던 게 남미 국가들 복지 지출이 증가하니까 불평등이 더 심화가 돼요. 지금 여기 남유럽형 복지국가, 북유럽형 복지국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지표 중에 하나가 근로연령층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하위 20%에 가는 비중과 상위 20%에 가는 비중. 여기 왼쪽에 보면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하위 20%에 가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세요. 이탈리, 튀르키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 상위 20%에 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은 중간이죠. 왜 그러냐? 사회보험이 정규직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 중심 국가에서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국가의 발전에서 이 복지 지출도 중요한 지표지만은 누진적인 소득세,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최고 소득세율 보면은 20세기 초에는 거의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제2차 대전 거치면서 거의 90%가 넘기도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70%까지 갔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미국의 예입니다만은 소득세율이 높을 때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았고 소득세율을 낮춰가지고 경제 성장이 올라갈 거다 하는 예측을 들어봤지가 않았습니다. 자유와 평등 및 경제 발전에서 한반도 남북을 우리가 냉철하게 비교할 때 있습니다. 남한은 어찌됐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고 사회적 시장 연계를 했습니다. 북한은 공산 독재를 하고 사회주의 계획 연계를 했는데 북한은 세수 방조해 계획적으로 실패 그렇죠. 그러나 북한이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의 급진적인 농지개혁이 남한의 농지개혁에 주장하는 데 도움을 줬고 또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남한 군부 정권이 완전 이 북부를 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다만 시월 유신 뭐 등등 했지만 우리가 반유신 투쟁과 광주항쟁 등으로 해서 농지개혁을 했고 한국의 농지개혁은 민주적인 농지개혁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에 대해서 농지개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서중석 교수님께서 강조했듯이 박정희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다. 흔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해가지고 김영삼, 김대중과 이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공을 했으면 산업화는 박정희가 했다. 아니라고 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1960년경에 경제적인 평등과 초등교육 보편화로 산업에 유리한 초기 접근, 특히 문해력과 수혜력을 갖춘 극산 노동력이 대量공급될 수 있었던 과정에 의해서 수출지도용 이 경업 중심의 노동지각격 산업화가 가능했죠. 그리고 그거가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어쨌든 김대중 정부 신자유주의 계획이라는 비판도 받지만은 그 당시 신자유주의 계획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재벌부터 도입됐고 복지국가 초록도 내려가지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쌓았다. 그래서 민주화에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있어서도 박정희가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화 세력이 있다. 1960년경 토지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때문에 한국과 대만이 가장 평등한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이 1930년대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했는데 1970년대에 보면 한 7% 정도
그게 지금 다시 올라가서 15%가 올랐으면은 상위 10%가 올라가죠. 그러면 193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농지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아마 제2의 농지개혁이 일어나는 사회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배경사를 보니까 제가 그럼 5대 관행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을 써야 됩니다. 선거만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선거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나라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을 내세우면서 반공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하면서 자유를 억압했고 유신 체제는 특이하게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모방하지 않다. 아예 한국적 민주를 내세우면서 했는데 우리가 민주화운동 건도 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유라는 단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윤석열한테는 다 갖다 바치고 보수가 쓰대하고 그러니까 다시 되찾자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하려면 젊은 세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를 원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자꾸 안 쓰려고 해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안 교수님께서 너무 결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게 얘기가 다공유하려고 사회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2의 명지개혁이 뭐냐? 몰라요. 저는 누진적인 조세와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금투세, 종부세, 상수세 전부 다 완화하려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까지 야합을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금투세 출시하면 주식시장 붕괴한다? 과거 금융시장 하면 금융시장 붕괴한다 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미국에서도 1940년대에 이런 이 투자 소득에 과세하면 주식시장 붕괴한다 하는 공포 마케팅이 있으면 아무런 일 없었습니다. 종부세, 소득세 생각하고요. 사회보장 개혁에서 오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죠. 이 건강보험이 잘 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의료보험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 참여연대 경실련, 그 다음에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연대로 이 의료보험 통합이 됐던 겁니다. 당시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런 시민 노동연대가 약했어요. 그런 거가 오늘날 국민연금이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제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비 본 세계 최고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 민주주의, 평화 민주주의, 반부패 투명사회 실현, 대화토론을 합의의 형성. 그래서 실질적 민주화를 제2민주화운동의 주체적으로 우리가 나서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100세 민주시대 활동적 노화에 나가서 경호하는 거는 이제 체력 단련을 지금 이 독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송은학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다음에 독서 열풍이 일었는데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과학기술에 대한 것까지 열심히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지지 않도록 문제에서 지지 않도록 그래서 금투세 하면은 그냥 시장이 다 붕괴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증거가 너네들 무슨 증거 가지고 그런 얘기하느냐, 증거가 이게 다른 증거가 이렇게 많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면 운동과정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금투세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를 이슈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마침 혁신당에서는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과 또 지금 9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91명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오늘 참가자들이 다 같이 결의를 해가지고 9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름만 걸지 말고 이 금투세 지키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